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NC 재단 컨퍼런스 토론 세션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황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흘 동안 세계 역사 속에 참으로 잔혹했던 전쟁과 학살, 인종청소 같은 가슴 아픈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혐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컨퍼런스의 마지막 토론 세션으로 강연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 모시고 이 혐오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함께하신 교수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님 자리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민정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열정적이고 뜻깊었던 그런 강연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토론 자리 함께해 주셔서 먼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이제 그 세계 역사 속에서의 혐오, 아울러서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혐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셨는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류학자로서 아프리카 지역이랑 아프리카 문화를 연구하는데요. 인류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지역에 가서 현지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서 합니다. 네. 저는 1996년에 나이지리아의 한 농촌 마을에서 농촌 마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큰 커뮤니티인데요. 그곳에서 1년간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결혼도 하고 이웃들이기도 하고 그러던 분들이 제가 1년간 조사를 마치고 떠날 무렵에 분쟁의 그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거리에 청년들이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조사 기간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유학하던 학교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한 달 후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2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때문에 두 집단으로 서로를 구분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다시 현대적인 맥락에서 되살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집들이 불타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피해를 본 분들도 생기고, 그 소식을 나이지리아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웠고, 또 어떻게 200년 전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이토록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것에 기본적인 이제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혐오와 관련된 사건들도 주목을 했지만, 저는 제가 아프리카 지역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목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 강연에 제가 연구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긴 했지만 루안다에서 벌어졌던 인종학살 사건, 민족학살 사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만큼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희수 교수님은? 네. 저는 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혐오의 대상인 이슬람 문화를 전공하고 공부하는 이제 이유로 네. 일상의 발언과 인터뷰 칼럼들이 뭐 혐오의 대상이 되고 혐오 발언이 되고, 특히 이제 9.11 테러를 기점으로 이슬람과 테러리즘이 동일시되면서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신념이 왜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인 혐오의 대상이 될까? 저희 뭐 끊임없는 관심이었고, 싫든 좋든 이슬람 문화뿐만 아니라 혐오의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 일상의 혐오가 저를 공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직접적으로 겪고 계시는 혐오이네요. 강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항의차 오고, 심지어는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모욕적 행위들이 그런 어떤 내가 NGO나 시민단체도 아니고 공부하는 학자들의 영역에까지 침범했을 때 무슨 도를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만연됐으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지금까지의
그 해답 없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김민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미디어 연구자인데요. 2000년도에 이제 미국에 가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3년 정도 표현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걸 공부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미국적인 가치가 제 몸에 자연스럽게 체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13년도에 제가 한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 문제 이제 한국적인 맥락에서 풀어보려고 들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일간베스트 일베 사이트에서의 그런 혐오 표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충돌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좀 마음에 가까이 두고 있는 그런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홍성수 교수. 예, 저는 법과 인권을 전공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2010년대 초반에는 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한국 사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의 자유를 이제 강력히 옹호하는 입장에서 당시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래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해외 사례들을 이렇게 보니까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중에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혐오 표현 이 표현의 자유의 일종의 예외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이론적인 관심을 좀 두고 연구를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한 2012년, 13년경부터 아까 김민정 교수님이 언급하신 그 일간베스트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사회의 혐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뜨거워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에 더 참여하게 되고 또 연구도 하고 발언도 하다 보니까 오늘 날까지도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또 아주 절실한 필요성이 있으셔서 연구에 참여하셨기에 저희가 또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역사 쪽으로 좀 들어가 봐서 이제 앞서서 강연 가운데 이제 고려대학교 최호은 교수님께서 이제 혐오와 차별의 종성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그 광적인 이 홀로코스트가 가능했던 것이 이제 광적인 어떤 히틀러나 나치 당원들의 모습만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 강연을 듣고 보니까 이게 사실 당시에 굉장히 그 유럽 사회에 뿌리 깊었던 유대인에 대한 혐오 인식도 있었지만 이게 국민들의 어떤 묵인이나 방조,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이런 비극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그 당시에 이건 아니다 하는 어떤 저항의 목소리나 예를 들어서 막 자성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으면 이런 좀 비극이 막아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독일 사회에서 그 저항과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최 교수님 강연에서도 언급을 하셨겠지만 이것이 어떤 독일의 특정한 정치 지도자와 그를 추종하는 집권 세력이 만든 그러한 혐오와 차별일 수도 있지만 차별이기도 했고 또 그러나 그때 실질적으로 보네파와 같은 어떤 기독교 신학자나 이분들은 정말 물리적으로 히틀러에 저항을 했고 또 그러한 어떤 저항의 뜻을 같이 했던 대학생 운동 그룹도 있었고 그러한 저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독일 사회 전체 대중에 비춰봤을 때는 여전히 작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찍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왜 우리는 이런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 특정 지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까?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수많은 대중들의 성찰점은 무엇일까를 지적을 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 국민들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종전 후에 어찌 보면 독일 사회가 어떤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감과 또 그것에 대한 그 이후의 조치들에 그 동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대중들 역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과오에 대한 암묵적 인식, 동의 그런 것이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생각할 때 독일인들에 대한 비판, 물론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비추어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입장이었으면 나는 그 독일의 대중, 내가 그 대중의 한 사람이었으면 나는 어떤 행동을 했었을까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토론하는 많은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특정 지도자와 몇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사회의 시민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어떤 시민적 성찰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언급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홀로코스트는 뭐 혐오나 혐오 표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어떤 원형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혐오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많이 연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 독일인들 그리고 또 넓게는 유럽인들한테는 이 혐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위험한 것인가를 좀 자각하게 만들었고 특히 이제 나치가 집권을 하고 홀로코스트까지 이어지기까지의 시간이 한 10년도 안 된 사이에 정말 극단적인 사건, 인류 최대 어떤 비극적인 사건까지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혐오 현상이나 또 혐오 표현이 발화됐을 때 조기에 진압을 하지 않으면 재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하다가 정말 집단학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된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독일 특히 이제 유럽 지역이 혐오나 혐오 표현에 대해서 더 좀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강연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침묵의 나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아마 나치의 그런 선동의 메시지가 지배적인 의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아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건가 보다. 사회의 다수가 생각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점점 목소리를 줄여 나가니까 나치의 선동은 이렇게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다수의 침묵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항이나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작아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덧붙여서 이제 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전범 재판을 가서 나치에 부역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홀로코스트 학살에 가담을 했던 사람의 전범 재판을 지켜보고서 책을 썼는데 그때 한나 아렌트가 제시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악이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이 정말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질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것에서 이제 악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한 교수님께서 비극적인 사건이 정말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도 좀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보면은 그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혐오에 대한 감정이 생기고 또 그게 막 확산이 되고 공격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패턴이 이게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패턴은 뭐 개인적일 수도 있고 집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모욕과 모멸감, 네.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이제 개인화, 집단화됐을 때 극단적인 혐오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한 예로 우리가 2011년 7월에 노르웨이에서 대량 테러가 일어났었죠. 브레이비크라는 32살의 청년이 무차별 살상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지금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젊을 때 학생 때 왕따를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했을 때 동료들이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이제 방조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게 이주민 학생이 와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결국 이제 사랑과 연민을 보냈을 때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게 모멸감과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자기가 그토록 정하고 혐오했던 이 이주민으로부터 네. 자기가 어떤 구원당하고 보호받았다. 그게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로 작동했던 것. 본인의 진술에서 밝혀졌고요. 두 번째 경우가
결국 이제 여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이제 가지려고 했는데 아무도 여성이 가까이 와주지 않으니까 미국에 가서 일부러 성형수술까지 하고 조국에 돌아왔음에도 결국 자기가 만났던 여성이 떠났을 때 여성 혐오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부정감 이런 것이 결국 이제 후일 이제 인류학자들 심리학자들의 후일 연구에 의하면 그 끔찍한 어떤 혐오의 배경이 되었다 이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지금 극단적 대치를 하고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이런 혐오 정책의 배경도 사실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미 대사관이 점거당하면서 444일 동안 그 이제 전 세계 앞에서 그 대국인 팍스 아메리카 시내 미국이 모멸당하고 모욕당한 이 기억이 사실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이제 어떤 모멸감과 자기 존재의 부정이 이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 패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일상 정치나 일상 생활에서 함부로 내뱉는 어떤 모욕적인 언사, 이 막말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엄청난 내관으로 혐오의 뿌리가 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존재가 부정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혐오가 나타나는 어떤 원인 배경으로 본다면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뭐 특히 질병이 발생하거나 뭐 재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또 혐오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혐오라고 하는 현상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고요. 뭐 단순하게 몇 가지로 분석하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뭐 역사적으로 이 혐오가 더 극단화됐던 사례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사회경제적으로 좀 위기에 빠졌을 때 혐오가 더 극단화되는 경향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경제가 많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좀 상황에서 사람들은 위기에 누구나 이 위기를 탈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위기는 탈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위기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손쉬운 해법에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문제의 원인이 쟤네들한테 있다. 저 집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저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선동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처음에는 좀 아닌 줄 알면서 저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손쉬운 해법을 찾게 되는 이 경향을 또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혐오가 확산되고 또 극단적인 또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나타난다. 이것이 뭐 혐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말씀하신 사례에 덧붙여서 사람들이 답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러가 발생을 했으면 뭐 9.11 테러 같은 거 발생을 했으면 어떻게 비행기가 이렇게 와서 빌딩을 근데 그 답을 찾는 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관계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고 왜 이런 동기에서 이것이 발생을 했고 근데 사람들은 두려움과 뭐 분노 이런 감정을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되게 쉬운 답을 빨리빨리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반화하게 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게 이제 제가 뭐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간 심리를 설명하는 것 중에 인지적 구두쇠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게으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에너지도 구두쇠처럼 이렇게 되게 아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개별 사건이나 개별 사람을 다 일일이 알아보고 판단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과거의 경험이나 뭐 편견이나 이런 것에 기반해서 그냥 빨리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혈액형이 A형이니까 꼼꼼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편견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되게 복잡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나의 편견에 부합하는 손쉬운 설명에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 그게 이제 맞는 결론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말 사람들이 바빠졌잖아요. 그리고 경쟁도 심화가 되고 그리고 정보가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인지적 구두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쁘기도 하고 살아남아야겠고 그러니까 쉬운 결론, 편안한 결론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인지적 구두쇠 경향이 더 강화가 되면서 기존의 편견이 더 강화되는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아니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왜 인터넷상에서 정말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막 퍼졌을 때 사실관계를 잡으려고 노력도 분명히 있고 아닌 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도 사람들은 사실 이 팩트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허위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궁금해하기는 할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 성향상 그 인지적 구두쇠 그게 네. 딱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인 건가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지 부조화랑 되게 잘 연결이 되는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중에 레온 페스팅거라는 분께서 사이비 종교 집단을 이제 관찰한 다음에 인지 부조화라는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날짜가 되면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고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 이제 세상이 종말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예언했던 날에 세상이 종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존에 믿어왔던 사이비 종교를 이제 잘못됐구나 믿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종말이 오지 않았구나. 아. 더더욱 열심히 이 사이비 종교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네.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합리화하는 존재.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그게 내가 알고 있던 신념 혹은 내가 알고 있던 정보와 배치가 되면 정정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느니 그냥 이 정보를 무시하고 네. 계속 기존의 생각을 고수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게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는 하고요. 네. 그게 조금 더 극단적이신 분들은 좀 가짜 뉴스를 너무 맹신하신 나머지 본인에게도 위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가짜 뉴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100% 가짜가 아니거든요. 그 가짜 뉴스에는 분명히 사실이 맞아요. 섞여 있어요. 어. 근데 그 섞여 있는 사실이 어떤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지지 않고 어떤 기존의 맥락과 상관없이 단편적이거나 또는 그 원하는 대로 새로운 의미를 그 팩트에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은 통계 자료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통계 자료의 해석을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합리화하는 존재다.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 그게 집단으로 연결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역사를, 과거를 그 집단이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과거를 재해석하거든요. 과거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서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제가 강연 시간에 소개했던 루안다의 그 상황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벨기에 식민 통치 이후에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소수자가 다수자를 지배하는 권력 구조가 만들어졌었고 그것이 독립 이후에는 다시 이제 다수자들이 자기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배당해 왔다는 현실에 대한 이제 해답을 찾는 거죠. 우리는 왜 지배당했을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 과정에서 이제 오랜 갈등이 싹 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갈등 속에서 사실 루안다에 있었던 후투나 투치나 시대에 따라서 인접 국가로 이제 피신을 해 갑니다. 이제 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투 같은 경우는 인접 국가에 가서 거의 30년간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존재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국에 대해서 네.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 난민 캠프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역사에 대한 해석이 되고 또 역사에 대한 해석은 곧 실천을 요구하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루안다에서 그 단기간에 100일 동안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되는 과정에서 그 선동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동원시켰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선택된 답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저 소수자인 침입자인 투치 때문이다. 저들만 제거하면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삶은 다시
복원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서사를 만들고 그 서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단순화되고 극단적인 것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자신들의 명분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거죠. 이것도 확증 편향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제가 그 강연에서 설명하면서 스탠포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학생들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학생이 있고 반대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근데 이게 연구 결과가 상반된 것이었거든요. 하나는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학생들이 이 두 가지 연구는 사실상은 조작이 된 것이어서 똑같이 완벽하게 이제 조작이 되어 있는 연구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에 찬성하던 학생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는 정말 훌륭한 연구이다. 반면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는 저건 뭔가 데이터가 잘못된 연구이다라고 평가절하를 했는데 그 경향이 완전히 반대로 이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학생들한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기존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것만 받아들이고 본인의 이제 기존의 신념을 확증하는 경향 그리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을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인터넷상에서 퍼지는 이런 가짜 뉴스를 정정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너무 널려 있으니까 본인의 신념에 부합하고 본인이 받아들이기 편안하고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지 않을 정보만을 그냥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또한 워낙 개인화되어 있는 그런 미디어 서비스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는 것들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뭐 넷플릭스 시청하면 이거 보셨는데 좋아하셨으니까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뉴스도 계속 소비를 하다 보면 점점 확증 편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소식을 받으신 다음에 그게 맞는 것이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믿는 그런 것도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편향적인 정보 습득과 확증 편향의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이제 그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로힝야족이 인종 학살을 당한 그런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배경 이면에 페이스북이 되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계속 밝혀지고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미얀마는 이제 버마족이 지배적인 인종이고 불교가 이제 88% 정도가 불교를 믿는 나라인데요. 로힝야족은 이제 소수민족이고 그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미얀마 군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한 700여 명 정도의 군 요원들이 가짜 계정을 만든 다음에 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의 메시지를 확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벌레 같은 사람들이다, 쫓아내야 된다, 혹은 뭐 이슬람이 불교를 위협하고 있다, 혹은 이슬람 남성이 뭐 여성 불교 신자들 강간하려고 했었다, 이런 아주 전형적인 정말 혐오의 메시지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포를 이제 군부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000명 이상이 살해가 되고 뭐 400여 개 마을이 전소가 되고 다들 이제 방글라데시로 피신을 하게 되고 이런 슬픈 일이 2016년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그렇게 좀 여론을 조작하고 혐오의 메시지를 내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가, 혹은 행동을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몰릴 수 있는가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위험성은 역사 속에서 늘 상존해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 그 뭐 인터넷 발달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이게 젊은 층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들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양상이 막 정보를 찾아서 뭐가 맞는가 이거를 판단하기 전에 너무 막 분노와 막 화와 막 울분과 막 적개심과 이게 막 모아져서 너무나 다들 화가 나 있는 사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하고 건강한 비판,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부는 필요하지만 이런 것과는 분명히 또 구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그 사회적인 공분에서 시작된 비판적인 코멘트나 또는 비판적인 댓글 의도도 굉장히 좋고 뭔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논의 과정을 보면 서로 이제 그 감정의 격화라 그럴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주장 또는 혐오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서 옳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때 이 감정이 격화되면서 의도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어떤 그 폭력적 언어 네. 또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 우리는 사회적인 공분, 올바름의 문제에서 발언해야 하고 또 그 발언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면에 있어서 적어도 언어나 표현이나 이런 면에서 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품격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진정 설득하는 결과를 낳는 거지 같은 수준에서 논쟁이 돼버리고 서로를 비아냥하고 서로를 무시해버린다면 네. 저는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사회적 공부는 중요하고 필요하고 발언해야 하는데 그 발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성찰해보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회적인 공분이나 예를 들어서 비판을 그러니까 표시를 할 때 이게 혐오적인 표현, 이게 폭력적인 혐오와는 엄연히 달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사실 말의 힘은 굉장히 품격을 갖춘 언어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설득력이 있고 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주 공격적인 언어, 그리고 직설적인 언어가 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좀 품격 있는 언어로 이렇게 자기 의견을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다른 교수님들. 저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은 이제 혐오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라든가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든가 분노 이런 데에는 정당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정당한 분노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혐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혐오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야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됐던 부분을 또 해결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분노나 불안이나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정당한 부분이 어디까지고 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정당화되기 어려운 그런 혐오가 어디까지인지 좀 구분을 하는 것이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떤 혐오에 반대하는 것 못지않게 또 이 사회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노력이 또 함께 이렇게 병행이 돼야지만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구분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구분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쉬우면은 사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토론할 필요도 없는데 아까 이제 우리 다 나눈 얘기지만 사실은 혐오로 가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원인은 여기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답을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찾아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쟤 때문이야 이렇게 자꾸 희생양을 찾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귀결되게 되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계속 공전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혐오에 반대한다는 거 그리고 이 정당한 분노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해법을 찾기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정관념의 문제도 우리가 이제 확정 편향적이라는 게 하나의 계층에서는 어떤 세대나 이념이나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어떤 뉴스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는 우리 사회의 논쟁, 뭐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게 지나치게 페이크 뉴스가 진실을 호도하는 게 큰 문제지만 뭐 저는 전공과 관련해서 그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의 화석화, 네. 어떤 편견의 일상화, 이거는 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한근수 교수께서 오랫동안 제주 예멘 난민 문제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셨지만 뭐 저도 몇 차례 그 인터뷰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참여했던 여성 단체들을 만나서 왜 예멘 20대 남성들이 다 와서 정말 성범죄 위험이 있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불안해서 살지 못하겠다. 예멘 난민만 반대하는 쪽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대담을 하다가 전쟁 난민이란 것은 그 나이 든 아버지를 돈벌러 보냅니까? 아이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냅니까? 가장 젊고 싱싱한 어느 곳에서도 생존력이 강한 20대 남성들이 가족을 책임지는 것은 인류 역사 난민과 전쟁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네.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제 얘기를 다 듣고 하는 이제 대답이 마지막 대답이 네. 그건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치도 부정하고 이런 역사적 사실보다도 그 사람이 이슬람이다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들 부대께. 그래서 너무나 큰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확정적인 편향감이라는 게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가 한쪽 얘기만 듣고 가져왔던 이 고정관념, 그것이 이제 세대 간 반복되면서 지식의 화석화가 되어 있는 현상, 이걸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혐오로 이어지니까 이걸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조금은 좀 이제 심각하게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이 선생님 언급하셨던 그 포인트를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결국은 이슬람이잖아요라는 말. 그런데 이제 제가 역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한국 사회에 예멘 난민이 입국하기 전에 네. 이미 한국 사회에는 무슬림 청년들이 이주 노동자로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렇죠.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그 여성의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셨거든요. 공론화하지 않았고. 근데 예멘 난민이 오게 되면서 여성의 안전 문제가 이제 무리로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부상이 되는데요. 저는 그것 역시 어떻게 보면 이슬람 신자라고 하는 개념도 네. 오로지 이제 중동 지역 이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남성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정말 10여 년 넘게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위협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고정관념이 어찌 보면은 저는 오히려 이 사태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안전 문제가 이토록 심각하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한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원인이 중동 지역에서 온 남성 이슬람 신자 무슬림에게 딱 초점이 맞춰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고정관념 아닐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것은 이주민들이나 또는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을 막음으로써 여성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우선이지 특정 인종 집단, 특정 민족 집단의 이슬람 신자, 다른 아시안 이슬람 신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고정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 교수님 얘기하셨던 어떤 우리 사회적 공분이나 어떤 그 이것과 혐오를 어떻게 이제 구분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서 제가 그 루안다 사례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회적 공분에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정의의 개념에서 정말 이 그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구현할 때 무엇을 위한 정의의 구현인가? 그러니까 루안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 갈등이 정말 가장 극단적인 사례까지 갔지만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추구했던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한 노력, 그 과정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 그게 이제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으로 많이 분석되는데 저는 그게 혐오를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우리가 사회적 공분으로 사회적 정의로서 정의를 구현해야 하지만
그 비판 대상인 사람들과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가 사회적 공분을 표현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 혐오를 피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말하는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하는데 맞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너무 뼈저리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사실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댓글창을 연예뉴스 네, 그다음에 닫았죠. 스포츠뉴스 댓글창을 닫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불행한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영혼의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혐오 표현 혹은 악플 같은 것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는 또 방향의 문제와는 또 별개로 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으로 분노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혹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되게 뭐 연예인에 관한 것이라던가 사소한 일이라던가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강한 강도로 분노를 표출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남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는 저도 이제 직접 겪어봐서 아는데 지금은 제가 뭐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댓글을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10여 년 전에 받은 댓글도 아직까지 가슴속에 내리 얼마나 상처가 컸던지 그러니까 그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받는 연예인들 또 노출된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항상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좀 크게 느끼고 이건 정말 내가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하고 많이 배웠던 것이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이 혐오라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집단에 대한 애착 그리고 생존 본능,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나쳐서 그러니까 오작동을 해서 생길 수 있는 기저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협심이나 도덕감이나 이런 좋은 의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혐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혐오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또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못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굉장히 좀 성찰도 해봐야 되고 생각도 깊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못 느끼는 사이에 다른 집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혐오를 표출하는 사례.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출발점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 중에 무오류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무오류성. 네, 그러니까 네. 오류가 없다라는 그거를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확신에 가득 차 있고 나는 오류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사실은 그 존 밀턴이라고 아레오파치티카라는 되게 그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되게 고전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쓴 게 1644년이에요. 그래서 검열제도에 반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교황이 뭐 이렇게 되게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존 밀턴이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선과 악은 혼재되어 있고 아까 가짜뉴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실관계가 섞여 있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늘 이거 내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한 번쯤 의문을 가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확신에 찬 사람들은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혹은 무자비하게 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맥락에서 사실은 탈진실 시대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게 저는 오히려 물론 그 개인의 감정이나 신념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탈진실 시대라고 이제 규정이 되는데 탈진실 시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 철학자 중에 리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탈진실 시대를
과학을 부인하는 사람들에서 출발했다라고 좀 연결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원래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가설을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증거를 수집하면서 만약에 잘못된 혹은 자신의 가설에 상반되는 그런 정보가 수집이 되면 네. 가설을 변경을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과학자의 자세인 네. 거죠. 근데 과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가령 뭐 지구 온난화 현상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과학 연구를 부인하는 것에서 멈추질 않고 네. 그 연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해석하는 거나 통계를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오염됐다라고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과 그런 탐구 과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너무 합리화시키는 거 그런 아닌가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무오류성, 나는 틀릴 틀리지 리가 않았다. 없다라는 확신에 찬 사람들은 이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견지해야 될 그런 시민적 태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정말 위험하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에 좀 접어들고 있는 듯한 징후 혹은 이미 접어들었다라는 징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정말 우리 사회에 지금 막 팽배해 있는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나 이런 문제, 혐오 이런 문제들의 어떤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맞고 너는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가짐을 다 바꿀 수도 없고 이게 문제의 시작 아닐까요? 다시 이제 역사 속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무오류성의 원칙, 그것도 연관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혐오와 그 차별의 어떤 가장 극단적인 그 표출은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서 이제 세계대전이 2차례나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마쳤을 때도 유럽에서는 이제 그 문제의식이 싹 텄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앞선 문명의 최정상에 서 있다고 자부했던 유럽이 바로 그 유럽에서 2번이나 세계전쟁을 네. 치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이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리그 오브 네이션 그 당시 이제 국제연맹에서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최고의 지식인 또는 과학자를 대표로 보내서 전쟁을 막을 길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 대표로는 이제 퀴리 부인이 이제 참여했고 그 당시 독일 대표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때 독일 국적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마스 만과 같은 문학자, 소설가, 철학자 이런 유럽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 전에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전쟁을 정리하면서 이 문제에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에 이제 유네스코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유네스코의 창립 헌장에 보면 그 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평화의 방벽을 쌓을 것도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것이 혐오든 또는 국가 간의 전쟁이든 그 전쟁을 막을 길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유네스코가 결국은 그 창립 목적인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기관이 힘썼던 것이 교육과 문화예요. 그래서 교육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이걸 정리해야 되니까 국민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서로에 대한 무지와 편견, 거기에서 발생한 혐오, 그리고 또 전쟁 과정에서 독일 나치 점령군들이 자행했던 수많은 인종주의 그 교육 때문에 반인종주의 교육 이런 걸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혐오든 전쟁이든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 사안에 대응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취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을 것은 인간의 마음에
담겨 있는 우리의 선함이라 그럴까요? 그 가능성, 조금의 가능성, 거기에 기대하면서 끊임없는 교육과 어떤 개혁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 혐오의 문제, 한국 사회에서 혐오의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교과 교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으로서 그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든 세계시민 교육이든 또는 유네스코가 처음 시작했던 국제이해 교육이든 정말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해 나가는 교육의 힘에 좀 기대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수많은 비극적인 홀로코스트뿐만 아니라 엄청난 학살 사건을 보면서 그 속에 싹트고 있는 또 인간의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루안다에서는 정말 이 투치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홀로코스트 과정에서도 또 유태인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선한 사람들, 그들이 결국 희생은 했지만 그런 어떤 가능성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면서 혐오의 문제도 그런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인간의 선한 마음에 호소하는 건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조금 이거를 바꿔서 보면 이게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도 종종 말씀드리냐면 이기주의라는 게 좀 합리적으로만 발현이 돼도 사실 이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에서 누군가를 죽여서 어떤 집단을 학살해서 그러면 그 학살에 가담했던 집단은 더 행복해졌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학살이 학살을 낳고 혐오가 혐오를 낳고 그래서 모두를 정말 나락으로 빠뜨리는 게 혐오고 사실 우리 지금 정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어떤 집단에게 자꾸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에도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어떤 분들은 한국이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 되게 자부심을 갖는데 이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발전하려면은 다른 나라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아야 우리도 사실은 이득이 오는 거거든요. 또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주자에게 재난지원금 주는 거 이런 거 반대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이 과연 윤리적으로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라고 좀 합리적인 이기주의, 내 이익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 모두가 안전해지게 하는 것이 내 안전을 위해서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집단의 안전을 위해서도 사실은 더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한 마음에 대한 우리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사실은 그런 비윤리적인 태도나 어떤 혐오하는 마음 자체가 심지어는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도 반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좀 얘기된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좀 더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런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역사를 또 회귀하자면 예전에도 그 역사 속에서도 흑사병이 돌거나 전염병이 네, 돌거나 했을 때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하는 희생양을 삼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었죠. 이게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재난이나 자연 재난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혐오가 더 확산됐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00년대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 사실 최근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또 재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도 이 어떤 독감의 책임을 이주자한테 떠넘긴다거나 하는 이제 혐오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치의 출현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분석도 재조명, 사실 예전에 나왔던 분석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가 다시 좀 알게 됐던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과거에 홀로코스트나 이런 경우에도 독일이 당시 처해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위기, 또 1차 세계대전의 패망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어우러지면서 자꾸 또 희생양을 이렇게 찾았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한국 사회의 지금 상황, 사실 IMF 경제위기 이후에 계속 저성장 상태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제 문제가 이제 출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도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좀 손쉬운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정말 해법 아닌 해법이죠. 손쉬운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반대하고
또 우리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사실 뭐 이동도 쉽지 않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힘든 그런 시기인데요. 뭐 각국의 뭐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 또 아울러서 유럽 각국의 이제 혐오 문제 또 역사 속의 혐오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돌아보면서 오늘날의 혐오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함께 나눈 시간이었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 누군가를 혐오하는 거, 혐오로 인한 행동들 또 그런 양상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해결해 가야 하잖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떤 노력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쉽지 않는 문제죠. 네. 근데 이게 왜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면은 이 혐오나 정오 문제는 이 피해자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트라우마를 남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혐오나 정오가 이게 빨리 끊어주면 안 되는 엄청난 이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홀로코스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우슈비츠에 당했던 그 처절한 피해자가 네. 지금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가해자가 돼서 세계 지탄을 받는 뭐 그런 이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역시 교육이죠. 아까 유네스코 말씀도 하셨지만 아주 쉬운 것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네. 틀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다름은 다를 뿐이다. 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어떤 창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해야겠는데 이게 다르면 틀린 것이고 틀린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강하게 이제 퍼져 있는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올 때 내 지도 교수가 교수가 이렇게 되라 공부하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앞으로 인생 살아갈 교훈을 하나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천적 관리를 잘해라. 그러니까 자기 또래 마음 맞는 사람 100사람을 많이 거느리서 하는 것보다 마음에 맞지 않는 한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세상에 보람이 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집단이나 조직에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정상이고 그렇죠. 인류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 구도는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자기 취향과 이념과 철학에 맞는 사람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와 다른 사람을 극단적인 혐오와 정오를 하지 않는 훈련 이게 이제 천적 관리라고 하는데 네. 우리 이제 사회나 국가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글들이 나오는데 뭐 제가 읽었던 가장 인상적인 글은 이제 문명 철학자 신일리 교수가 썼던 이게 셈페르 아우구스투스 철학 강의 때도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셈페르 아우구스투스가 굉장히 생소하지만 이게 17세기 네덜란드 그 소위 튤립 광풍을 일으켰던 품종이 셈페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한때 1억 원을 호가했던 뭐 예. 주식의 효시가 됐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튤립 구근을 수입해다가 이게 잘 관리를 해서 겨울을 잘 나야 다음에 꽃을 피면 대박이 터지고 구근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어버리면 이제 파산하는 건데 네. 이 셈페르 아우구스투스는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네. 이게 죽거나 버리지 않고 이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서 결합해서 제3의 이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인류가 했던 가장 아름다운 튤립을 만들어내는데 그 품종이 셈페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어차피 코로나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인류가 퇴치할 수도 없고 퇴치되지도 않는 인류 역사가 질병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진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고 버리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서 함께 하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인문학적 어떤 가르침이 아닐까. 네. 뭐 저는 그런 생각도 강하게 해보고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 한 번쯤은 다르게 성찰하는 또 다른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사회경제적인 면은 우리가 따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은 소중하고 다른 것이 부닥쳐서 모순 속에서 인류는 항상 새로운 창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도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다름은 또 다른 자기 발전을 위한 창이다. 네. 그래서 혐오나 배제보다는 끌어안고 함께 융합하는 삶을 학생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다. 네. 저는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2000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미국에서 지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학원 생활할 때 저희 대학원생 중에도 그다음에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도 성소수자가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전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성소수자를 친구로 갖게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에서 전하게 되는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라던가 혹은 저는 예멘에서 온 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예멘인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편견에 기반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알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다 경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은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일반화된 편견을 강화시키는 뭐 여성은 이렇다 혹은 뭐 성소수자는 이렇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을 되게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혐오 표현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미디어가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제가 주제가 인터넷과 혐오였기 때문에 저는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수행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그 미얀마 군부가 그런 혐오의 그런 메시지들을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켰던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인터넷이 정말 혐오의 온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고 좀 극단적인 표현들은 걸러내는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사회적인 문화를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와닿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고 나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꼭 내가 늘 주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소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 자세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도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교육을 어떤 초중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만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교육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 초중고에서 교육도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 환경을 조성하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 대학생들한테 뭐 성소수자 혐오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왜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초중고 때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를 어떻게 혐오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그렇죠. 지내보니까 그냥 똑같은 친구더라. 사실 그 경험은 어떠한 말로 하는 어떤 교육보다도 이제 강한 교육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또 우리가 교실에서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섞여 살 수 있었던 경험들을 제공하느냐, 사실 이런 것도 혐오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건데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자체로도 나쁘다.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면에서 그냥 그 자체로 참 나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나쁜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저는 더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혐오의 감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당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다, 내가 더 안전해야겠다, 또는 내 경제적 지위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것이 진정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진정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혐오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확산될 수 있다면은 좀 혐오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 혐오로 귀결되는 여러 가지 길목들을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까 그 차이에 대한 인정, 차이에 대한 존중이 혐오를 피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덧붙여서 우리가 차이를 존중하고 차이가 갖는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양성만 얘기해요. 차이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 다양성과 차이는 공유하고 있는 것과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성과 차이를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학에서 우리가 문화 개념을 설명할 때 문화가 그토록 다양하고 이처럼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할까? 그건 우리가 인류로서 갖고 있는 공통성이거든요. 보편성. 그래서 그 우리가 혐오의 문제를 고민할 때 그 다양성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것을 증진시킬 때 항상 우리가 나와 다른 저 사람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을 나와 공유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보편성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아까 홍 교수님 얘기했듯이 정말 친구로서 지냈던 사람들은 서로를 혐오하지 않거든요. 그건 친구로서 가지고 있었던 공통의 기억 또는 공통의 어떤 가치체계 이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차이를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차이가 있지만, 겉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고 나누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저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전 김민정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이제 침묵하는 다수이기에 반성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대항하는 목소리,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자기도 적극성을 띄고 얘기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다들 나는 점잖으니까, 내지는 나 저기 다수가 이미 다 형성이 됐으니까, 아까 침묵의 나선 이론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이 혐오를 더 부추기고 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생산되는 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네, 너무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혐오 표현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항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국가가 나서서 혹은 플랫폼 사업자가 나서서 이건 잘못된 표현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삭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이 너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 이제 그 대항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방식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렇게 이 강연을 들으시는 대학생, 청소년 여러분께서 대항 표현을 꼭 해봐 주십사 하는 것도 있지만, 공적인 주체가 혐오 표현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목소리를 좀 분명하게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혐오 표현의 피해자들한테 니네가 대항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더 부담감을 추가적으로 지우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혐오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선언을 하는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국가의 시책으로서 혐오 표현은 금지한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혐오 표현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공적인 공간에서 내주시면 혐오 표현을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항 표현에 있어서 특히나 좀 공적인 주체의 대항 표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물론 개개인의 그런 대항 표현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의 나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목소리가, 평등의 목소리가 침묵의 나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 받아 적으면 책을 내야 될 것 같은. 자, 끝으로 컨퍼런스를 또 토론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좀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그 혐오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나 도서가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그 난민과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영화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저는 오늘 그 제가 강연 시간에 소개했던 그 아프리카 루안다의 사례를 직접 다룬 영화를 한 편 소개하려고 그래요. 영화 제목은 호텔 루안다고 2004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100일 동안의 이 비극적 현장에서 평범한 호텔 매니저가 자신의 호텔로 피신한 1200명이 넘는 그 투치족과 또는 학살을 반대하는 후투족들을 보호한 노력과 관련된 영화예요. 그래서 정말 인류 역사상에 그 다시는 있지 말아야 할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한 평범한 시민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네. 호텔 루안다. 네. 저는 책을 그 아마르티아 센이 쓴 정체성과 폭력, 학생들이 항상 필독스를 익히는데요. 이분이 경제학자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옥스퍼드 대학 경제학과 학장이시기도 하고 인도 출신이시죠. 하루는 인도에 여행 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아마 이중 패스포드가 돼서 이제 자기가 패스포드를 잘 못 내고 주소를 쓰고 하는데 자기는 옥스퍼드 대학 경제학과 학장 관사를 주소로 쓰고 하니까 그 사람과 당신이 무슨 상관관계냐고 이제 취조가 시작돼서 네. 입국도 못하고 누구나 존경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사람이 단순히 인도 사람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는 때 과정을 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 매우 이제 헷갈렸다는 겁니다. 최고의 존경받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주류와 다수의 정체성이지만 또 다른 바깥에서는 이제 주변지고 소수 모든 인간은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직업, 하나의 종교 이념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언젠가는 내 스스로가 다수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집단의 소수가 될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상황에서는 주류가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주변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읽고 저는 이제 사실은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모든 종교를 이제 수행하는 만신교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이제 좌파와 우파의 생각을 모두 아우르는 이념적 그 무이념 국적이 되기로 했던 이유인데 네. 뭐 그 책은 한번 읽어보면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좋은 책 같습니다. 네. 다른 교수님들은 네, 저는 최근 홍 교수님의 말이 칼이 될 때 그 책을 추천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책으로는 그 김지혜 교수님께서 쓰신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그 책을 보면 내가 정말 그러니까 내가 차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차별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영화는 저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네.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그게 이제 레바논의 수도의 그 슬럼가에 사는 그 12살 소년 자인의 이야기인데 네. 이 영화가 실제로 그 난민들을 캐스팅을 해서 그냥 찍은 영화였고 배우가 아니고 네, 배우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프랑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패스포트 여권이 없어가지고 그걸 막 영화제 일주일 전에서야 받아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게 어린 아이들이다라는 걸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 추천드리고 싶고 넷플릭스의 다큐 최근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아까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트랜스젠더에 관한 그런 디스클로저라는 다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이 얼마나 좀 외모나 성적 대상화로 계속 미디어에서 재현되는가라는 다큐멘터리로 미스 리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화도 보고 책도 보려면 바쁘네요. 예, 저는 뭐 한 권 딱 추천드리자면 누스바움이 쓴 신작인데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최근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런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사실 이제 누스바움은 혐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내놓은 철학자인데
사실 좀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네. 두껍고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책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을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대중서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냈고요. 또 단순히 혐오는 이런 거다에 그치지 않고 사실 이제 이분은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 정말 간절하게 호소를 해요. 이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연대만이 이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제발 혐오하지 말고 연대로 풀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는데 저는 이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도 너무 맞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책이 한국 사회에도 좀 많은 울림을 줬으면 하는 그런 좀 기대해서 이 책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 이름 잘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흘간 진행된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혐오 사건을 중심으로 또 이 혐오가 현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혐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좀 토론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분노, 화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아울러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한번 경계를 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사흘간 계속된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사회 혐오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컨퍼런스 여기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자, 네 분 교수님 오늘 뜻깊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흘간 진행된 TNC 재단의 컨퍼런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